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비 교사 임용 합격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했고, 촬영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마스크를 빼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22년 대비 이제 우리가 합격 설명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수업 내용에서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 풀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풀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고, 이제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요. 교사 임용 시험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냐면, 논술형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전체적인 것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교육학과 전공 둘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교시에서는 교육학을 보게 되는데, 이제 1교시에서는 교육학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고요. 한문항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각각 이제 90분씩 전공이 이제 보게 되는데,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입형은 이제 2점이 되겠죠. 2점이 되는 거고, 서술형은 각 문항당 4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2교시에는 4문항, 8문항 해서 총 40점이 출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입형은 2문항, 서술형은 9문항에서 40점, 그래서 합이 80점, 그 다음에 교육학 과정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별 이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 교육론은 25에서 3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와 같이 80점 중에 30%인 24점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4점이 이제 제시가 됐고, 현대대 수학하고 해석학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문항 해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11점부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작년에 보면 10점씩 해서 세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10점씩 해서 세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2문항에서 8점이 됐다는 것이 이제 특이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미적분학하고 이산수학도 점수 편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기학, 복수함수론, 확률 통계, 위상수학, 이런 과목들은 2문항에 6점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수론, 선형대수가 한 문항에 4점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적분학과 이산수학이 이렇게 나왔는데, 미적분학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기입형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미적분학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점수가 2점에서 4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산수학의 문제도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4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과 이제 2020년과 2021년들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항이 이제 가장 큰 비교가 되냐면, 2020년도에는 복수함수론과 해석학에 대한 문제가 결합이 돼서, 즉 테일러의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로 제시하면서 4점짜리 문제 중에 2점, 2점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됐었는데, 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복합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작년에도 복합형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복합형 문제가 이제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미적분학이 매년 이때는 이제 2문항씩 출제가 돼서 4점이었고요. 매년 기입형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점수가 다시 2020년형의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정답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풀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점수 배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각 과목의 점수 분포도를 체크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과목별 문항수인데, 문항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2020, 2021년도는 전부 다 23문항입니다. 23문항인데, 여기다 괄호 열고 25문항이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수함수론과 해석학의 복합형 문제는 이제 한 문항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해석학 하나, 복수함수론 하나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의 문제도 실제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확률 통계 2점, 이산수학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항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괄호 열고 25문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체 그림은 23문항이라는 데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실해석학하고 현대대수학이 세 문항에서 이제 두 문항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요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미적분학의 문제가 두 문항, 해석학이 두 문항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총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총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는데 세부적으로 문제가 두 문항 또는 세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두 문항이다라는 것보다는 최소 이제 두 문항, 최대 세 문항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가장 크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이것이 기입형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됐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산수학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률 통계와 연계시켰던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독립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하나의 과목별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현대대수학 그 다음에 정수론,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이 네 개 과목은 한 분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해석학,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미적분학 이 과목도 아마 한 분이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들은 아마 개별적인 점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데서의 점수 차이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로는 확률 통계, 미분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출제위원이 그 해석학 쪽의 영역에서 출제하셨던 분이 미분기를 같이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수 출제하셨던 분이 확률과 통계 또는 교과 경론 출제하신 분들이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큰 그림상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학습 방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다라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항의 형식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때는 이제 2019년도와 2020년도 전후에서 이때는 이제 서술형도 5점짜리 문제가 이제 있었고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5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없고 전부 다 4점짜리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형은 이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변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로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수학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이 기준에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각 문항 형식, 그러니까 기입형이냐 서술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는가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5개 과목,
6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은 교과교육론이 A형에서 기입형 하나, B형에서 기입형 하나, 그래서 각 2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공 내용학에서 보신다면, 여기에서는 2020년에는 미적분학과 현대대수학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복수함수론, 확률과 통계가 나오고 이 2과목이 이제 그 제외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 2개의 과목은 여전히 그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 문제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수함수론, 확률과 통계, 위상수학, 미분기학, 이 4개 과목은 전부 다 6점의 배점이 되어 있어요. 6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때 당시에는 2020년도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확률과 통계가 이산수학과 연계시켜서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서 그 서술형 하나 안에 2점, 2점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복수함수론도 해석하기의 문제와 그 연계가 되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는 이 미분기학의 문제가 조금 물론 다 알고리즘의 문제였지만 대체로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을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점짜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미분기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위상수학은 그냥 정의만 알면 풀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문제. 그 다음에 확률 통계들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복수함수론이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수함수론이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해설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수함수론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버렸냐면, 이 복소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기입형에서. 복소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96년 이후, 1996년 이후가 오늘날의 이제 그 임용시험에 어느 정도 틀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제 기준을 이제 놓고 볼 수 있고, 2000년도 이후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2000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복소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로는 주로 함수론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복소수 문제가 나왔어요. 복소수 문제가 나와서 이 복소수와 함수론의 차이를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보는 것을 이제 복소수라는 관점에서, 수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내용들을 함수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제 복소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것도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비교적 쉬운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교육론은 이게 계속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중에 이제 하나는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2020년도에도 한번 나왔고 2021년도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는데 기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순서를 물어봤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경론 같은 경우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많이 살펴보는 것이 아주 많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순서 문제와 연계돼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올해 이제 4학년 올라올 예정이신 분들, 올해 처음 시험 볼 분들한테 점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점수의 기준은 특별한 거는 없는데 뭐를 기준으로 삼냐면, 이 문제를 임용을 이제 제시하면서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커리큘럼을 조사하면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과목을 하고 학점, 몇 학기, 몇 학점 이런 식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점수가 배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대 수학이 주요 과목이라는 말도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현대대 수학이 보통 이제 3학점 9학기 또는 3학점 12학기 뭐 이렇게 말을 잘못했습니다. 9학점 3학기 또는 12학점 4학기가 이제 보통이고 해석학도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학점 내지 12학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항은 2020년도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2020년도에서는 이산 수학하고 확률 통계 이거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확률 통계가 서술형 두 문항이 나왔는데 이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순수한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온 거고요. 한 문항은 이산 수학과 확률 통계가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것은 서술형이었지만 2점짜리 서술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때 확률 통계는 2점짜리와 4점짜리로 이렇게 나왔던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해석학도 4점짜리 서술형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과 연계된 문제가 2점짜리가 나왔고 복수함수론도 이제 여기서 두 문제라고 이렇게 나왔죠. 4점짜리 문제와 2점짜리 확률 통계도 여기에서 이때 두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10개의 과목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올해는 가장 큰 차이는 뭐 이산 수학이 독립적으로 나왔습니다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것은 미적분학의 문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개 과목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11개 과목이 출제가 됐고요. 교과교육론은 뭐 5개 문항, 아까 이제 기입형까지 따지면 7개 문항이 되겠죠. 그와 같은 형태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서는 많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가 그런데 참고하라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목들이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가장 큰 것들은 뭐 항상 개념 정리를 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과 정리를 재해석한 것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과 연결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라 기본적인 연산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념 파악과 그 다음에 정리를 재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시험이라는 거니까 속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큰 특징은 2020년과 2021년 문제는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이 여기에서는 해석학과 현대대 수학이 2개 과목으로 2개 문제로 과목이 아니라 해석학던 2개 과목이 10점에서 8점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산 수학과 미적분학이 2점에서 4점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2021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킹을 해보면 되는데 뭐 이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교과 교육론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과 교육과정은 현재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이에요. 물론 2007, 2009, 2015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정이 되어 있지만 근본 뿌리는 7차 교육과정이라는 거고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부터 단계형이 삭제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재를 재구성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이 교재를 이제 재구성하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뭐였냐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가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성주의 원리예요.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교재가 재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 구성주의는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겉에 드러난 형식은 구성주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구성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둘의 이론은 누구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프로이덴탈의 이론인 거죠. 그리고 프로이덴탈의 핵심적인 이론은 무엇의 문제예요? 수학화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2017년부터 2021년 문제를 꾸준히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의 문제냐면 수학사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학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비고츠키의 이론이 출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의 이제 비계 설정, 대부분의 문제가 다 비계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수학 교육 심리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독이 DNS의 이론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아제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DNS의 이론들이 굉장히 이제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의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수학과는 7차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이것이 실제로 학교 수학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이후죠.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에서 본다면 2019부터 반영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19부터 이제 반영되게 된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전에는 반영 전이고 이때는 반영된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반영 이전과 반영 이후는 반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반영 이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2015가 개정된 이후에는, 실행된 이후에는 그것에서 나타나고자 강조하는 내용들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러면서 무엇에 관련된 내용들이냐면 이 이후에 꾸준하게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본다면 이 이후로는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 학습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건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암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것까지는 출제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이게 7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기평부터 서술형까지 쭉 해서.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출제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쌓여버리면 이제 출제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그 평가 방향, 그 다음에 그 평가상 유의사항 같은 경우들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그 뒤에 가서, 교사용 지도서의 뒤에 가서 보면 연습 문제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아니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한 채점 방법,
방법, 뭐 이런 것들, 분석적 점수와 추천 방법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연계시키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2021년도에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시험을 보실 때 어떤 특정한 것 책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이제 놓고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과 수학 교육학 신론이라는 책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모델 이그젠플도 똑같이 나와 있고 말만 살짝 바꾼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것까지는 봐야 되나 하고 의문이 나오는 것 내용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것만 보더라도 최소 7문항 중에서 5문항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다수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교재 연구, 즉 내가 이제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를 이제 교재 연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교재 연구, 수학 교육학 신론을 내가 신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신론, 이 두 가지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많이 읽어봐야 되고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예비로 이제 준비하시려고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봐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밑줄 긋고 노트 정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자주 읽어봐라. 그래서 많이 읽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에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도 항상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게 2020년 내용이면 교재 연구에서 다수 출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2019, 2020, 2021 이 책에서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 수학 교육학 신론에서 다수 출제된 건 맞습니다. 다수 출제된 건 맞는데 올해 유난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단발성이보다는 아마 계속 연속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들은 반드시 필독서입니다. 그러니까 필독서고 한 번, 두 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여기에 내용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자료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이것을 대신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험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수학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서론, 이산수학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의 문제는 주로 2017, 2018, 2019, 2020, 2021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2021이 이제 빠져져 있습니다만 2021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기입형에서는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은 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인용한 문제가 나왔지만 군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는데 꼭 거짓말같이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직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직적과 군의 직적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위수 문제, 그다음에 부분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냥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제 구조적 관점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산수학은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산수학은 다양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이제 보시면
서술형에서 보시면 현대대수학의 문제는 갈로학은 갈로학 확대체, 갈로학은 갈로학 확대체, 단순 확대체, 갈로학군과 기하학다항식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갈로학은 확대 이것이 나왔고 올해는 분해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유한체 문제는 분해 구조와 연관돼서 나왔던 거고요. 이 내용은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제시한 것은 교사명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면 군환체, 그래서 군에서 2점 내지 4점, 환에서 2점 내지 4점, 체에서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이제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된다면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갈로학 확대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안 나온 거죠. 갈로학 확대체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분해체라고 하는 것과 갈로학 확대체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작도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작도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문제가 나오냐면 사인 5분의 2파이 i가 되는데 뭐 그건 i는 이제 무시해버리고요. 이것을 근으로 갖는 기하학다항식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5분의 2파이 문제를 구하는데 작도와 관련 있게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까? 그러면 작도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정오각형을 작도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하신 분이 그냥 여러분한테 코사인 5분의 2파이만 단순하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 출제하신 분이 코사인 5분의 2파이 또는 5분의 2파이라는 것을 작도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딴 건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문제는 작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작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을 작도 문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겉에 드러난 껍데기상으로 본다면 작도라는 용어도 안 나오고요. 작도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출제위원이 작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냈다면 여러분들이 작도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조금 이제 특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선형대수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내가 개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유값이라는 것을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로는 누가 뭐래도 그 고차 합동식 또는 합동식 그것에 근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든지 오일러의 정리라든지 또는 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든지 또는 위수라든지 이 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이것 해와 위수 문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작년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 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뭐 올해는 이제 강조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부정방정식의 그 해를 구하는 방법, 즉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산수학은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성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만 최적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분들한테 올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까? 라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2017년도부터 어떤 형식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흐름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석학의 문제는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면 해석학의 문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학의 문제에서 얘기를 해 나가게 되면 해석학에서는 함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놓는데 이제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저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명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문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관련된 정리를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응용을 통한 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 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이론이 우리가 함수열, 함수항 급수에,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석학에서 문제는 함수열, 함수항 급수다. 그래서 해석학에서 본다면 2017년도에 함수열, 함수항 급수, 함수항 급수, 그 다음에 함수열, 올해도 함수항 급수. 이렇게 이제 함수항 급수, 함수열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함수항 급수나 함수열의 문제를 물어보면 수열의 문제 또는 급수의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판정법의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수렴 반지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에 대한 보존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문제를, 메시지를 한 문제만 던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은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다뤄요. 그러니까 현대대수학에서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갈루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루아 이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해석학에서는 이와 같이 함수열 또는 함수항 급수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그것도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다. 왜냐하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에 관련된 이론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함수항 급수의 문제에 우리가 균등 수렴성,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부분적분법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이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에 대한 문제로 중간값 정리, 연속에서의 중간값 정리와 롤의 정리, 이 두 정리를 이용해서 그 고정점을 구하는, 고정점의 유일성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 예년에 비한다면 여기가 이제 8점짜리가 나온 거라고 그랬죠. 8점이 나왔는데 올해 여기서 합격하려면 최소한 6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올해 비교적 해석학 문제는 쉬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문제가 가면서 위성 문제가 작년부터 이제 두문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두문항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위상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을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통 위상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위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열린 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위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상위상이라는 것은 이제 동치류를 가지고 이제 그 팩터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상위상도 있고, 함수값에 의해서 역상을 이용한 그 위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 얘기예요. 겉에 드러나는 그 껍데기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상위상을 만드는 방법, 상위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이 상위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다양한 내용을 이제 같이 곁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함수에, 물론 유클리드 거리가 나왔습니다만, 거리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은근슬쩍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 중에 하나로 분리 공간에 대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위상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기서는 연결 성분 나왔고, 기입형에서 연결 공간 나왔고, 비연결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상은 뭐 이런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를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토폴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위상수학은 이론은 이제 뭐 더 이상 그 다른 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요 이론이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변화된다면 모델화를 바꿀 것이다. 그 모델은 우리가 이제 위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위상에 관련된 내용들로 접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또 우리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함수로는,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복수 적분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기화와 확률 통계는, 거의 이 최근에 들어서, 2020년, 2021년, 이런 형태들도 있지만, 가끔씩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되게 어려워도 알고리즘은 약간의 암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이제 문제로 본다면, 어떤 형태에 나왔냐면 교과교육론은 수학교육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 수학교육의 변천사를 이제 물어보고 형태심리학에 대한 것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서 베르츠키의 비계 설정 문제와 구성주의 원리, 그래서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질문지는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재 연구, 그 다음에 수학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본다면 DNS의 이론과 피아제의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내용에서 이 디테일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 올해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라카토스 얘기가 이제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라카토스 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아마 내년에도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들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내가 교육과 교재 연구하고 신론책을 이제 많이 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대수학에서는 군의 문제가 4점짜리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서 이 서술형 문제 한해 이게 내가 여기다 표현을 이 짧은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다가 이 내용을 다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유한체라는데, 이 유한체라는 뜻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체론에서 본다면 체의 특징은 뭐가 됩니까? 체의 특징은 얘가 체가 되면 얘는 곱셈군이 되죠. 곱셈군이 되는데, 이것이 얘가 만약에 유한이다라고 한다면 이 체론의 가장 큰 특징은 H는 항상 무슨 군이라는 얘기예요? 순환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순환군의 문제인지를 압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게 시작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직적에서의 윗수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 부분군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형식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군의 직적을 빌려와서 윗수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유한체에서 순환군에서 부분군 윗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4점짜리 하나지만 질문은 최소 4가지 이상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체론의 문제에서는 이제 분해체를 기준으로 문제를 나누면서 이때 이제 중간체 문제가 나온 거죠. 중간체 문제가 채취가 되고, 그 다음에 기하당식의 문제, 그 다음에 작도 문제,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함수형 급수의 문제는 균등수렴성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 균등수렴성에는 바이에르슈트라스의 판정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한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 그러면서 이 안에는 테일러 급수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할 때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값 정리의 문제와 롤의 정리의 문제, 즉 중간값 정리는 해의 존재성이죠. 해의 존재성에 대한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롤의 정리는 이제 유일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함을 모여놨을 때 존재성의 중간값 정리를 통해서 존재성을 물어보고 롤의 정리를 통해서 유일성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적분은 이제 우리가 적분에서는 중적분 문제가 나오면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하나는 이제 반복 적분, 반복해서 적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피피니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적분 순서를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치환을 통해서 바꾸는 문제, 적분을 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적분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적분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내용들은 뭐 매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들에 대한 이제 보시면
선형대 수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수업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가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시작하죠.